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오늘 제 11주차 2교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터미널 케어, 생명 마감 돌봄이죠. 생명 마감 돌봄. 어떻게 보면 안락사에 대한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안락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냥 생명을 끊는다든지 연명장치를 제거한다든지 그냥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만이 그 죽음을 임박한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다. 그 육체적인 고통을 덜어주는 게 끝이 아니에요. 육체적 고통이야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안락사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인간은 육체적으로만 고통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죽는 것이 고통스럽다, 두렵다 하는데요.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요.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살아서 죽음을 아니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맛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경험할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니까. 어떤 고통이? 내 생명보다 소중한. 아마 여러분들은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자식의 죽음을 부모가 보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얼마 전에 여러분 박지선인가? 그 박지선 개그 워먼이 피부 알레르기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피부병 때문에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 이게 더 부작용이 심해서 더 악화되니까 이거 비관해가지고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녀가 동반 자살을 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에 보면 그 아버지가 연락이 안 돼서 들어가 보니까 모녀가 동반 자살했다. 동반 자살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 어떤 어머니가 야 우리 같이 죽자 그러겠어요. 자식이 죽는 걸 말리지. 자식이 죽게끔 그걸 허용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밝혀지겠지만 어머니가 딸이 연락이 안 돼서 가보니까 딸이 자살한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어머니는 자신이 더 이상 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고 자기가 죄책감에 자기가 죽는 거죠. 딸의 죽음을 목격하고 어머니가 자살한 거예요. 지금 제가 제 딸도 여기 고향의 한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학부모 중에 한 사람이 세월호 전화가 왔는데 세월호 어머니가 그 딸이 거기서 이제 희생당했는데 그 안산 지역에 자기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과거의 추억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로 이사 왔는데 아직까지도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또 그 자기의 딸의 친구의 그 어떤 아버지는 또 자살했다는 거지. 그 고통을 못 이겨서.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동물과 달리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신적 고통을 이길 수 없으니 육체적 고통을 그냥 감당하고 자살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안락사만이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이 사람을 하여금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죽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 죽음을 자기가 맞이하도록 케어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생명 마감을 돌본다. 생명 마감 돌봄. 이게 터미널 케어예요. 그래서 안락사보다도 훨씬 더 넓은 차원이에요.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정신적 고통을 케어해 줘야지.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 주위에 도와주고 위로해 줄 사람조차 없어. 혼자 죽어. 고독사. 노인들이 자기 혼자서 죽는 거야. 그러면 그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게 죽는 거예요.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한 달, 두 달 지난 다음에 발견되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환자의 마음을 돌봐주는 것이 바로 터미널 케어다. 자, 여기 수용 다음에 이제 수용에서 이제 5단계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처음에 부인, 분노, 타협. 여기 책에는 거래인데
말이 잘못돼서 거래가 이건 좀 이상한 얘기고, 거래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용어고, 4번에 억울, 5번째 수용.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퀴블러도스가 마지막에 데카섹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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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카섹시스. 해탈이라는 거죠, 데카. 해탈. 사람이 이제 수용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내가 꽉 차 있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수용이 안 돼. 지금 내 안에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 가지의 고통들이 꽉 차 있으면 수용이 안 돼. 수용한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 비운다는 거지. 비움을 통해서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 수용 단계 이후에는 어떤 단계가 오냐면 마음이 평정이 와. 편안해져. 해탈이라는 건 뭐냐면 죽음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지만 죽음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해탈의 경지라고 그러죠.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이걸 좀 5단계를 이 표에 보면 여기 표 나오죠. 죽음으로 가는 과정. 표를 통해서 조금 더 넓게 세분화시켰어요. 부인 이전 단계까지. 부인 이전 단계면 충격이에요, 충격. 깜짝 놀래요. 멍하죠. 저도 우리 가족 중에 이제 아버지 병원에 계실 때 의사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그때 아주 어렸기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의사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 영어로 hopeless discharge, hopeless discharge. 가망 없으니 내보내자. 의사들끼리 그러는 가망이 없으니 내보내자. 더 이상 치료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집으로 보내자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의사가 다가올 때 그 충격은 지금 생각해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좀 힘드실 텐데, 병원에 계시면 불편하실 텐데 좀 집에서 좀 편하게 쉬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친절한 얘기예요. 근데 그 친절한 말이 칼로 내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병원에 계시면 불편하시니까 집에 가서 편하게 쉬세요. 편하게 쉬다가 돌아가시라는 얘기야. 그게 처음엔 그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지. 충격, 부인, 분노, 타협, 억울, 수용, 그 다음에 마지막이 데카섹시스. 자,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환자가 다 이렇다는 게 아니야. 중간에 건너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억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인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냥 충격을 받다가 그렇구나. 내가 받아들이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환자가 의사를 위로하는 경우도 있어. 의사가 오히려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만 모두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야. 사람마다 달라요. 데카섹시스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억울해 내가 죽는 거야. 저도 제가 이제 그 신학과 소속이기 때문에 임종하는 분들에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숨이 넘어가는 걸 많이 목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고백들이 다 달라.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세상 행복하게 잘 지내고 갑니다. 이제 여한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이고 대부분 내가 아직도 할 게 많은데, 고통이 많은데. 내가 아는 동료 교수 조금 나이 많은 사람인데 폐암으로 갔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임종을 가서 상담해 주는 사람이야. 가서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위로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상담이 필요 없대. 아니 죽는데 무슨 상담을 해. 위로도 필요 없다는 거지. 그냥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는 거야. 그러다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도 이러다가 내가 죽나요? 내가 죽는가요? 끝없이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이러면 이게 진짜 죽어요? 끝까지 자기 죽음을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퀴블러-로스는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이 더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자, 그리고 또 우리는 말기 환자가 이런 단계로 나아가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과정을 잘 밟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터미널 케어의 목표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154페이지. 퀴블러-로스 셋째 줄을, 퀴블러-로스는 비종교적 입장에서 말기 환자를 정신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방향. 이 안에는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신이 당신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당신은 죽고 나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은 과정이지 끝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적인 입장인데, 이 퀴블러-로스의 이론은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도 심리적으로 그렇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하나의 터미널 케어의 방법을 제시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4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 밖의 터미널 케어에 대한 시도. 퀴블러-로스와 같은 터미널 케어론이 있다면 앞에서 거론한 호스피스도 있다. 호스피스하고 터미널 케어, 이거는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해. 어떤 것이 더 큰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은 완화시키는 거예요. 완화시킨다. 질병의 통증도 완화시키고 마음의 고통도 완화시키고. 자, 호스피스 여기 나오죠. 호스피스는 서양 사회에서의 병원의 호스피탈, 호스피스. 병원의 원래 모습을 상기시킨다. 호스피털과 호스피스도 어원은 같은데 병든 사람이나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여 쉬게 해주는 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독교적 자선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니까 호스피스는 병원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자는 거죠. 말하자면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그 요양병원, 그게 호스피스, 처음에 호스피탈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양병원, 요양원.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독일 철학자 헤겔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황폐함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인내하고 죽음 가운데 몸을 유지하는 삶이야말로 정신적인 삶이다. 자, 죽음을 두려워하고 멀리 하는 것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살려고만 하지 마세요. 어차피 죽으니까. 그리고 너무 죽음을 이게 부정적으로 나쁘게 보지 마세요. 사는 것은 좋은 것, 죽는 것은 나쁜 것, 그러면 안 돼요. 죽는 것은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는 것도요, 이게 여러분 사는 게 좋아요? 사는 게 좋으면 순간순간 행복하고 기쁘기만 해야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한 시간보다 불행한 시간이 더 많은데, 그럼 사는 것도 고통이지 뭐.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죽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죽는 것과 사는 것은 붙어 있어. 우리는 죽음과 함께 사는 거지 죽음과 분리돼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삶과 죽음이 붙어 있어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죽음을 인내하고 죽음 가운데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삶이야말로 이게 진정한 인간의 삶, 정신적인 삶이다.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것이 삶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5페이지 3번 완화치료, 완화의료. 호스피스의 개념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퀴블러-로스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 그녀는 에이즈 환자의 케어를 시도했고 또 죽어가는 아이들의 케어에 헌신하기도 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단지 터미널 케어를 넘어서 호스피스의 기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냥
죽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러한 고통 속에 있지 않고 마음의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게 터미널 케어라고 한다면, 호스피스는 그 외에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그 모든 것들을 환자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 자체를 호스피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완화 의료의 흐름. 이 완화 의료가 어떻게 이제 전개되고 있는가? 이 호스피스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자, 156페이지 중간에 터미널 케어의 흐름 속에서 완화 의료를 생각할 때 시슬리 손더스에게서 시작되는 호스피스 운동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성 크리스토프 호스피스에서는 처음부터 고통의 완화를 중시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오직 고통을 견디기만 하는 말기가 아니라 그것을 억제하고 남은 여생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고통을 어떻게 내가 참아낼까, 여기에만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건 그냥 어떻게 고통을 참을까, 이건 소극적, 수동적이에요. 소극적, 수동적, 부정적 태도예요. 죽음에 대한 소극적, 수동적, 부정적 태도인데, 적극적, 능동적, 긍정적 태도를 가지자. 이게 뭐냐? 당장 죽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긴 시간을 살아왔는 것보다도 남아있는 짧은 시간이 더 의미가 있다. 이제 남은 여생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 크리스토프 호스피스에서 처음에는 고통의 완화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거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을까, 수동적이다. 환자를 고통을 이기게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삶을 더 보람 있고 가치 있게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삶의 질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삶의 양적인 차원이 아니라. 자, 그 때문에 마약이라고 하는 진통제도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해. 처음에는 마약을 사용 안 하다가 단순한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의 완화에도 노력해서 구역질, 식욕부진, 불면증 등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호스피스예요. 그냥 고통을 잘 견뎌서 잘 힘들지 않게 죽게만 하는 게 아니죠. 이러한 방향이 세계보건기구에도 계승되었어요. 그래서 1980년대에 WHO는 암 극복 계획의 한 기둥으로서 고통치료법의 확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또한 완화 케어, 이 완화 케어로 넓혀갔어요. 자, 그래서 WHO에서는 완화 케어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이게 경감시키는 돌봄이죠. 그러니까 단지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와 질을 또 향상시키는 거예요. 완화 케어란 치유를 목적으로 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게 된 질환을, 치유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될 때 그런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해 행해지는 적극적이고 전체적인 의료 케어를 완화 케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치료가 안 되니까 그냥 죽음을 기다리도록 잘 참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전체적인 의료 케어를 해서 고통의 컨트롤, 고통 이외의 증상에 대한 컨트롤, 심리적 고통, 사회적 문제, 더 나아가서 영적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육체적인 치료, 또 질병의 완화, 여기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거예요. 포괄적 의료를 추구하는 거죠. 영적인 차원까지도 간다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 심리적 문제까지. 큰 의학이 심리학까지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이렇게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는 쭉 넘어가고,
쭉 넘어가고 158페이지 쭉 내려오면 밑에서 둘째 줄 터미널 케어 혹은 호스피스 그리고 완화 의료가 보급될 때 그것만이 분리되어 존재할 수는 없다. 자,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터미널 케어,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따로 분리돼서 존재할 수 없고 다 잘 연결돼야 되고 그것이 노인복지, 노인의료와 긴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 자, 159페이지 여러분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 1. 암 검진은 중고령자들에게 상당히 당연시되어 왔다. 여러분 자신은 적극적으로 받을 생각인가? 여러분의 부모에게 권하겠는가? 이건 아마 이게 터미널 케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방적 차원이죠. 지금은 암이라는 게 연령을 초월하니까. 그리고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니까 철저하게 예방적 차원이 중요해요. 그래서 암 검진은 나이와 관계없이 여러분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늦게 발견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문제 2. 퀴블로로스의 죽음에 이른 5단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퀴블로로스도 지적했듯이 자기가 이렇게 5단계로 나눈 것 자체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하나의 과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더 바람직한 다른 차원을 또 거기다가 대입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5틀이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도 이 퀴블로로스의 죽음에 이른 5단계 저는 이것도 충분히 하루 이틀 갖고 안 돼요. 이 5단계를 다 거치려면 최소한 제 생각에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며칠 이상 시간이 없는 사람도 있고 6개월 이상 살 수 있다고 하는데 한 달 이전에 또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이게 참 이런 과정은 못 거치고 그냥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문제 3. 여러분은 암 말기가 되면 완화병동에 들어갈 생각인가? 아니면 암 말기가 되신 부모님이 계실 때 그 병원에 들어가게 하겠는가? 이건 개인적 결단이죠. 앞에 있는 질문은 여러분 자신이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게 권유하겠는가? 이건 또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완화병동에 들어가는 것은 환자 자신이 결단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권유해도 안 돼요. 부모님 자신이 결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제외시키고 나 자신이 암 말기가 되면 완화병동에 들어갈 생각인가? 저는 만약에 암 말기가 된다면 그냥 저 혼자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혼자 갖는 것이 전 제 자신에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완화병동에 들어가면 이미 저는 거기서 수동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결단과 행동에 이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보다는 마지막 남은 시간을 자신의 죽음이기 때문에 타인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죽음에 대해서 책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저 자신에게는 제가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 3차 시에는 제10장 유전자 기술 Gene Technology 유전공학이죠. 유전자 기술. 이 과학기술이 유전 생명과학 기술이 유전자 안으로 적용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혁명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이 과학이 인간 밖을 향해서 탐구하고 실험하고 분석하던 시대에서 이제 과학이 인간 매크로코스모스가 아니라 마이크로코스모스가 되는 거예요. 소우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유전학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유전학의 선구자가 누구냐? 맨델이죠. 맨델, 게오르그 맨델.
자, 여러분 생물학 시간에도 배웠듯이 완두콩 실험에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제 우리가 셋째 시간에는 요 맨델로부터 시작해서 유전자 기술과 의료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